안녕하십니까 헬로브리온. 뭐라 말할 수 없는 날이네요. 지금 소나기가 엄청 내리고 선생님은 눈도 아프고 지금 큰일 났어요. 온몸이 골병 될 것 같아요. 요즘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경 다시 쓸게요. 미안합니다. 네, 여튼 지금 밤마다 조금씩 진도가 다른데 이번 시간에 뉴턴까지 해야 돼요. 일단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중세 유럽처럼 아마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굵은 그 흐름만 잘 쫓아가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때를 비유를 하면 2단원 공부했던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일단은 요거 프린트에 대한 파일은 선생님이 같이 올려줄 거예요. 빈칸 떨어져 있는 걸 올려줄 거고, 그리고 프린팅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선생님이 수행평가 때, 다음 오프라인 계약하면 수행평가 하죠. 그때 뭐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수행평가 끝나고 남는 시간이든 간에 활용해서 종이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이가 총 5페이지 나오고요. 이쪽에 비어있어요. 앞뒤로 비어있어서 여기 양면까지 채우려면 아마 화학 파트까지 넘어가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뽑아서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과제는 지난번하고 동일해요. 선생님이 수업 때 말하는 단어들을 쫙쫙쫙쫙 연결해서 문장으로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 총 이렇게 4분의 과학자에 대해서 할 건데요.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뉴턴 같은 경우는 천문학혁명에도 나오고 역학혁명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서도 이게 둘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이걸 굳이 나눠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분량 때우기 용 같아요. 그래서 겹치는 거 위주로 아마 설명할 것 같아서 그렇게만 많지 않아요. 갈릴레이랑 케플러가 좀 많은 것 같고, 케플러를 다 배운 반은 케플러 넘기고 선생님이 밑에 하단에 그 챕터를 따로 나눌 거예요. 챕터를 따로 나눌 거니까 거기서 보면 됩니다. 출석 체크도 마찬가지로 케플러 뒤인 갈릴레이부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티코브라이까지만 하고 케플러를 아직 안 한 반은 케플러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케플러예요. 케플러 책 67페이지고요. 요 천문학혁명이랑 역학혁명 파트는 케플러와 뉴턴이 서로 다 해먹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주나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거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케플러와 뉴턴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주 전체의 운동에 관해서 설명을 잘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볼 건데요. 프린트에 케플러 하트되어 있는 건 선생님이 케플러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케플러는 1571년에 태어나서 1630년까지 살았는데요. 대학에서 신학과 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수학을 뛰어난 재능을 보냈는데 이런 건 뭐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학교 다니면서 행성과 행성 사이의 운동을 계산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케플러가 옛날엔 진짜 바보 같았던 게,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은 그대로 케플러도 믿었습니다. 처음에 믿었는데, 그래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투명한 원형, 즉 천구가 행성의 궤도라고 생각한 건 마찬가지였고, 케플러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신플라톤주의의 한 부류였던 헤르메스주의, 기억나죠? 르네상스 때 나왔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플라톤의 다면체론을 우주에 직접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궤도마다 맞는 정다면체가 있고, 이 정다면체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하나의 우주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정다면체를 이용하여 5 행성 궤도 사이에 5 종류의 정다면체를 맞춰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행성은 지구를 포함한 6개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 책이 우주 구조의 신비라는 책이에요. 하지만 이제 왕실 뭐 수학자도 되고 뭐 여튼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하고 뭐하고 하면은 연구소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 연구소에 취직을 한 데가 어디냐면 인성 파탄자, 선생님이 말했던 오줌 참다가 죽었던 인성 파탄자 티코 브라이의 연구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분량이 엄청 많아. 티코 브라이가 맨눈 관측 엄청 많이 했다 했죠. 이 맨눈으로 관측한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아서 나중에 케플러가 이를 갖다가 연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케플러가 티코 브라이 밑에서 연구하면서 이제 브라이가 화성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화성의 역행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티코 브라이의 자료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체계는 등속 원운동, 그리고 천체는 불변한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쌓여있고 천구가 존재했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발견 자료는 실제 관측 자료니까
당연히 이론 머릿속으로만 떠올렸던 거, 그리고 맨눈으로 봐도 정밀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또 어떤 그 종교나 지구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어떤 사고의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외면해야 됐던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론과 관측 사이에는 오차가 있었고, 오차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등속 원운동 한다고 주장했으니까. 이거는 프톨레마이오스뿐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딴만은 수업했지만 코페르니쿠스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등속 원운동과 주전원 이심원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단지 주전원 이심원이 역행운동을 설명할 때는 주전원 이심원 없이도 설명이 가능했지만 전체 운동은 역행운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지도 않은 이론을 갖다가 박아 놓으니까 당연히 오류 덩어리겠죠. 그래서 역행운동은 주전원과 이심원 없이 코페르니쿠스가 설명을 할 수 있었더라도 다른 부분은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는 원이다 라는 이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서 원이 아니라 타원이면 어떨까? 하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을 이은 선이 바로 원입니다. 근데 타원은 뭐냐면, 타원은 뭐 실이 있다고 칩시다. 두 개를 딱 찝어요. 찝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펜을 걸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펜이 있을 때랑 여기 이렇게 펜이 있을 때랑 결국 이 전선의 길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 다시 띄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타원이 생기는데, 케플러는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원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가로랑 세로축이 있고 그 교점이 중심점인데, 이것과 별개로 중심과 별개로 아까 실을 양쪽에 박았던 이 두 지점이 바로 초점이라고 됩니다. 초점이라고 하는데, 케플러는 태양이 바로 이 초점 위에 존재하고 지구는 그 궤도를 돈다고 했어요. 가정을 세웠던 거죠, 가정.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타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구는 타원 위에서 움직이고, 여기 프린트에 잘못되어 있네요. 지구는 타원 위에서 움직이고 태양은 행성 궤도에 한 초점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케플러 제1법칙이에요. 이걸 이제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타원 궤도인데요, 타원 궤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두 지점을 초점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돈다고 했어요,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태양을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하고 지구가 이 주위를 돈다고 하겠습니다. 지구가 이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태양하고 가장 가까울 때는 12월이에요. 이 12월 달 한 달 동안과, 그리고 태양하고 가장 멀 때인 6월 한 달 동안 움직인 거리는 12월일 때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은 6월일 때가 더 빠를까요? 바로 12월일 때가 더 빠릅니다. 왜냐면은 두 물체, 즉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더 잘 받아요. 중력의 힘을 더 잘 받아서 둘이 가까워서 힘을 더 많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물체를 들어올릴 때도 약한 힘으로 들어올릴 때는 느리게 올라가지만 엄청 센 힘으로 들면은 그냥 확 올라갈 수 있죠. 잡아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력이 가까울 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12월일 때 더 빨리 움직입니다. 물론 케플러 때는 이거를 몰랐어요.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티코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첫 번째가 이제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타원 법칙을 하겠습니다. 타원 궤도 법칙이죠. 미안합니다.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 타원 궤도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속력이라는 게 뭐예요? 속력은 1m를 이제 정확히 미안합니다.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가느냐. 요게 바로 이제 속력이에요, 속력인데, 여기서 보면 A 부분, 그러니까 12월일 때 이 한 달 동안 움직인 지점을 태양과 이었을 때랑, 그리고 B 지점을 태양과 이렇게 이었을 때 각도는 각각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딱 봐도 A가 더 길죠. 왜냐하면 속력이 그만큼 크니까 12월일 때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빨라서 당연히 각도도 더 커지겠죠. 빠름. 그러면 이 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면적의 넓이. 이 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면적의 넓이는 같습니다. 왜 같냐? 궁금하면 물리학과로 오세요, 여러분. 물리학을 전공하면 왜 같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 활용해가지고 풀어내는데,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발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삼각형도 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밑변이 아무리 짧더라도 높이가 그만큼 길면은 면적이 같을 수가 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지구가 움직인, 행성이 움직인 만큼을 면적으로 이렇게 딱 칠했을 때의 면적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개월에 한 번씩 움직인다 생각을 해봅시다. 뭐 여기가 6월, 8월, 여기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뭐 1월, 뭐 여기가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되겠죠. 이걸 쫙 이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각각의 면적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를 중심으로 이은 이 선이 쓸고 간 이 면적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요. 이 두 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인데, 이거는 궤도가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궤도가 어떻게 생긴 것에 따라서 주기가, 행성이 공전하는 1년 주기가 어떻게 되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타원 중심으로부터 가장 긴 곳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 할 때 r의 세제곱과 t의 제곱은 비례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우리는 1법칙과 2법칙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케플러는 티코브라헤의 자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수학적인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귀납주의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원인 자체는 몰라.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힘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중력이겠죠. 이때는 중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단지 그냥 이렇게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 뭐 이런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어떻게? 티코브라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누가 어떻게 한 거냐? 그건 바로 뉴턴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지만 뉴턴이 수학적으로 먼저 중력이라는 개념을 잡아내고, 그 중력이란 힘을 갖다가 우주의 전체 운동을 계산해보니까 케플러 1, 2, 3 법칙이 딱딱딱 수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케플러는 이 수만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규칙성을 찾아내고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알아낸 건데, 뉴턴은 F는 ma라는 간단한 식을 가지고 쭉 수식으로 푸니까 종이 몇 장 안에 이 세 가지 법칙이 다 나왔어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케플러 법칙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책에서는 등속 원운동을 했습니다. 천체가. 하지만 결국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인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원운동을 안 하게 돼요. 즉 등속 원운동에서의 원운동이 없어졌습니다. 삐. 두 번째로 면적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하고 가까우면 행성이 더 빨리 움직이고 태양하고 멀면 천천히 움직인다 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원 궤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까우면 빨라졌다가 멀어지면 늦어졌다가, 이게 결국 뭐예요? 등속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속도 1. 그럼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케플러의 두 번째 법칙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밝혀졌는데, 이렇게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행성 운동 법칙을 토대로 행성과 항성에 관한 루돌프 목록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루돌프 목록은 그냥 어떤 천문학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이라 생각하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자료, 뭐 별지도 이런 느낌으로서 그냥 데이터 지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케플러 1법칙과 2법칙이 가지는 특징과 의의가 중요합니다. 특징은 아까 했고, 의의는 코페르니쿠스에서는 역행운동에 대해서 주전원과 이심원이 필요 없긴 했지만 나머지는 존재한다 했어요. 근데 케플러 같은 경우는 케플러의 우주책에서는 아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행성의 운동을 주전원과 이심원 없이 완전히 기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체계가 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연의 법칙,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의해 움직이며 나아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지구는 우주의 일부일 뿐이고 일부의 별 중에 위성의 하나인 거야. 그냥 다시 말해서 지구가 중심일 때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느꼈지만 케플러 이후에는 그냥 지구는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 아까 수업 앞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플라톤의 정다면체 우주 어떻게 했냐? 다 폐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티코 브레를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 있었던 본인의 주장과 연구 자료는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해석으로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코페르니쿠스의 한계점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의 관측 기록을 수학적으로 해석한 것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결과를 갖다가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한 것이지 어떤 원인을 갖다가 이 결과를 그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결과가 나온 이거는 뉴턴이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 우주의 법칙을 케플러는 이미 나온 결과를 갖다가 원리를 도출한 거고 뉴턴은 원인, 물체의 운동을 갖다가 우주의 법칙을 찾아냈는데 이 둘의 결과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증명이 됐어요. 크로스오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 또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가 한동안 일반인들한테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데 왜 우리는 못 느끼냐 이거예요. 케플러가 내 스승이 브라이가 관측한 거를 갖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도 야 근데 이거 우리 아직도 안 느껴지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면 케플러 그러게 하고 말았던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갈릴레이가 하게 됩니다. 케플러 출석 체크는 아름다운입니다. 아름다운 뷰티풀 아름다운이에요. 알았죠? 갈릴레이는 이제 영원 불변한 천상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책에서는 천상계는 영원 불변하고 등속 원운동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달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천문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어떤 다양한 천문학적 변화가 있었죠? 바로 뭐 초신성이라든지 해성 관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두 개는 되게 중요해요. 티코 브라이 하면은 무조건 초신성 관찰과 발견과 그리고 해성 관측 이 두 가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티코 하면은 해성 관측 바로 나와야 돼요. 티코 하면 초신성 발견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그 십자군 전쟁 이런 거랑 똑같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천문학 혁명에 대한 기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 보면은 그가 천문학 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망원경 제작 이후인데요. 티코 브라이가 맨눈으로 관측했는데 그 이후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제작함으로써 천문학 기술이 막 이만큼 막 이렇게 됩니다. 브라이랑 케플러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 망원경 제작 이후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왜냐면 다 최초고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달인데요. 달은 그냥 우리 상식인 거 다 통일합니다. 옛날에는 달이 맨들맨들한 완전한 수정처럼 완전한 구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릴레이 때문에 그게 다 깨져버린 거야. 어떻게 깨졌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달로서 바라보면 됩니다. 달 울퉁불퉁해요? 안 매끄러워요? 울퉁불퉁하죠? 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 다가가면 돼요. 갈릴레이 어렵게 외울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시험에 나와도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 그대로 쓰면 돼요. 달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웬만하면 다 최초예요. 갈릴레이가 관측한 거는. 달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관찰했다. 크레이터 뭐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하죠.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 그냥 저기 무늬 뭐 토끼가 살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냥 무늬가 진 걸로만 나오지 이게 울퉁불퉁한 크레이터고 뭔지 이런 건 몰라요. 맨눈으로 안 보이지.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뭐 천문학 자율동아리든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거 저기 망원경 있고 학교 거 망원경 있으니까 뭐 달 같은 거야 뭐 학교에서도 원하면 볼 수 있고 목성 이런 것도 원하면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서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망원경 만드는 법, 만지는 법이라든지 관측 방법, 다루는 방법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거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과학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예 천문학 강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 딴 데 캠프처럼 갈 수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 같은데 웬만한 그 기회 되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튼 달은 그렇고 그래서 여기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천상계의 천체는 수정구처럼 맨들맨들하고 완전한 구인 게 아니라 지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구도 울퉁불퉁하고 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달의 산의 높이를 측정했대요.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비유로 했나. 그래서 그 달의 크레이터에 있는 산의 높이를 측정했고 그리고 달의 어두운 부분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초승달이나 반달 같은 거 보면은
까만 부분 잘 계속 보다 보면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비쳐요. 반달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밝은 부분이고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야. 여기가 밝고 어두워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만 보이다가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어두운 부분도 같이 보입니다. 이게 신기해요. 지금 이제 하얀 달이라서 뭐 한 밤 11시쯤 되면은 달이 곧 뜰 텐데 여러분 이거 볼 때쯤에 그때 보면은 알겠지만 되게 신기합니다. 그 어두운 부분이 희미하게 빛나는 이유가 바로 지구에 반사가 돼서 햇빛이 반사가 돼서 달에 다시 비추기 때문이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는 별에 대해서입니다. 별에 대해서인데 그 하늘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막 오리온 자리 옆에 이렇게 파란색깔 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맨눈으로 봐도 보여요. 별물인데 별의 개수가 6개입니다. 맨눈으로 보면 큰 게 6개예요. 나중에 찾아서 보면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학교 옥상에서 별 볼 일 있으면 망원경을 한번 볼 생각이 있는데요. 이거를 갈릴레이가 직접 망원경으로 보니까 6개가 아니라 40 몇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눈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은하수도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진 이렇게 있죠? 쫙 밀키웨이 우유를 흩뿌려 놓은 듯이 그냥 하늘의 구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게 구름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가 다 별이었다는 거예요. 별과 성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행성은 목성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거리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구체로 딱 이렇게 보이는데 별은 빛으로 보이죠. 망원경으로 봐도 짧아야 수천 광년 이상이기 때문에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구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망원경으로 행성의 모양은 볼 수 있으나 별의 모양은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행성보다 별이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즉 옛날에는 천구의 궤도, 행성들의 궤도 이게 딱 어떤 규격화가 돼 있었는데 이 천구에 있는 별들 이게 엄청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구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는 우주의 크기 옛날에는 목성까지가 우주 전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다면 옛날에 이 천국까지 여기까지가 우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완전 멀리 엄청 멀리까지 우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출제 퀴즈 갈릴레이 파트 출제 퀴즈입니다. 지구, Earth 우리가 지금 천문학하고 있죠. 지구의 단어 하나예요. 지구의 세 번째로 행성인데요. 망원경으로 목성 주위의 위성 목성 주위에 여기 사진에 있죠. 목성의 4대 위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구가 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순서는 기억이 안 나요. 유로파, 이오, 가니메덴, 칼리스토 이렇게 4가지 목성의 위성이 있는데 이게 은근히 공전 주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별 보러 갔을 때는 목성 주위에 위성 4개가 한쪽에 짜라락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죠. 이렇게 짜라락 있었는데 또 나중에 별 보러 가니까 위성 하나는 여기 있고 3개가 이쪽에 이런 식으로 공전 주기가 꽤 빨라요. 목성의 위성들도. 그러니까 이 목성의 위성 주기 공전 주기가 빠르니까 이게 공전하는 걸 봤겠죠. 그리고 이오가 아니라 칼리스토나 이런 애들은 덩치가 커가지고 목성 앞에 있으면은 목성이 구멍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전을 이렇게 회전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목성이 위성을 거느리고 지구가 위성을 거느리는 것처럼 태양도 우리 행성을 거느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인 줄 알았는데 목성을 돌고 있네. 지구의 달과 같이 얘네 네 마리의 별도 목성의 위성이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성도 위성을 거느리는데 태양도 거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목성의 4대 위성이.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목성을 관측했는데 두 번째로는 금성을 본 거예요. 지금 이제 금성이 예전에 선생님이 5월쯤에 수업할 때는 해질녘에 금성이 같이 진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지구도 공전하고 금성도 공전하면서 이제는 새벽에 동틀 때 금성이 뿅 하고 나타나요. 이렇게 금성과 수성은 지구 안쪽에 있는 내행성이라서 태양을 항상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얘가 태양이고요. 금성이면 이렇게 보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 근처에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성이 태양 뒤에 있을 때는 보름달처럼 보이고 옆에 있을 때는 반달처럼 보이고 앞에 있을 때는 초승달처럼 보이겠죠. 달처럼 위상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예로 들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위상 변화가 쉽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즉 예를 들면 보름달 모양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 중심설에서는 보름달 모양의 금성을 바라볼 수가 없고 태양 중심설에서만 보름달 모양의 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망원경을 가지고 이 금성을 관측해 보니까 진짜 위상 변화가 달처럼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요점은 바로 보름달 모양의 위상도 관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야? 태양이 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 중심선이 아니라 태양 중심선에 대한 직접적인 첫 번째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갈릴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천문학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체계가 틀렸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에 관해서인데요. 망원경으로 태양의 표면을 관찰했습니다. 태양의 표면을 관찰했는데 직접 관찰하면 안 되죠. 눈 다 타고 실명되니까. 이렇게 종이 같은 데다가 태양을 이렇게 싹 하면은 이게 이제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싹 동그라미로 이렇게 딱 보여요. 보니까 흑점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흑점 배웠을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의 검은 반점들이 보였는데 이게 태양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흑점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흑점이 도는 것을 보고 아 태양도 자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흑점이 표면을 가로지른다. 그래서 갈릴레이의 관측으로 우주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왜 우리 지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할 때 우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했죠. 그 우주관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우주관이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세계,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내므로써 본인의 견해를 내세운 것에 교회한테 욕먹고 탄압받아서 결국에 천문학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정치질 당해요, 정치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홍쌤? 예? 너무 길다. 예, 길어요? 지금 8분밖에 안 했는데? 물론 이게 합쳐지면 길어지겠죠. 너무 길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수업 때 많이 안 했잖아, 그죠? 미안합니다. 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영상에 왜 그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 코페르니쿠스 세 명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나온 거 책에도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책에는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튼 이 세 명이 이제 각각 대화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갈릴레이의 주장들이 다 담겨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한테 탄압을 받고 그 이후로는 천문학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던 뭐 그런 재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열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역학 연구를 했는데 역학도 별게 없어요. 결국 문제는 하나예요. 이 자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주로 가면 천문학이 되고 지구로 가면 그냥 역학이 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역학이죠. 역학인데 이때는 지상계 천상계를 구분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전역학 혁명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건 73쪽인데요. 갈릴레이는 결국 아까 말했던 책으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고 천문학 연구에 관여할 수 없어서 역학 연구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갈릴레이 역학 연구는 태양 중심설이라는 새로운 우주 체계를 받아들일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그 우리 코페르니쿠스 할 때 생긴 이제 사람들이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지구가 이렇게 빵 도는데 왜 여기서 던지면 지구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면 이만큼 움직여야 돼. 왜 안 움직이냐고. 그리고 하나는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우리는 왜 묶이지 못하는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칠판을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칠판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따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안 맞는데 그 머리로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이론의 모순을 찾기 위해서 낙하 이론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왜 연구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 변환설을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원소는 물, 불, 공기, 흙인데요. 각각 무게에 따라서 불과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제 물과 흙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해서 지상계에서의 자연운동은 수직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관련해서는 역시 다큐멘터리,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다큐멘터리에 제대로 아주 영상 멋있게 해서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거는 그 영상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상계에서는 수직운동, 천상계에서는 원운동이 자연운동이다. 그리고 낙하속도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즉 다시 말해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빨리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아니고 이 두 가지인데요. 갈릴레이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대로라면 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즉 모순이 생긴다는 건데 73쪽에
밑에 만화가 나와 있죠. 만화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칠판에 쓸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A는 V1의 속력으로 떨어지고 B는 V2의 속력으로 떨어진대요. A 플러스 B는 V3의 속력으로 떨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A는 뭐냐면 A 하나는 이런 물체고요. 되게 무겁게 생겼어요. B는 가벼운 물체. 뿅 하고 가벼운 물체. A 플러스 B는 뭐냐면 이 두 개를 각각 묶는 겁니다. 묶어서 떨어뜨립니다. 이 떨어뜨리면 이때가 속력 V1, 이때 떨어진 속력이 V2, 이때 떨어진 속력이 V3입니다. 근데 한 손은 이게 지금 이게 책이 좀 찐따 같은데 파란색이 저 왼쪽 보고 말하고 있는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보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알았죠? 책은 뭐라 얘기하냐면 A는 B를 더 빨리 떨어지게 하고 B는 A를 더 느리게 떨어지게 한대요.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물체 둘이 붙어 있어서 상호 힘이 전달된다고 얘기했다 했죠. 여기에 반박한 게 헤르메스주의예요. 떨어진 물체끼리도 힘이 작용할 수 있다. 요건데 그러니까 서로 작용하니까 A가 B를 잡아당기고 A가 B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B도 A를 서로 잡아당기니까 결국에 이 파란 애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파란 애 이름을 뭐라 할까요? 민식이라고 할까요? 민식이가 주장한 게 뭐냐면 그래서 V3는 V1보다는 느리게 떨어지지만 V2보다는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빨간 옷을 입은 좀 흉측하게 생긴 이 친구 얘는 뭐 영식이라 할까요? 영식 신영식 선생님? 미안합니다. A와 B는 결국에 이 전체의 무게가 합친 무게가 얘네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각각의 A와 B보다 크기 때문에 V1이 V2보다 크고 V3가 V1보다 더 크다. 그래서 가장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은 각각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이론 체계에서 나오는 결론인데요. 결국은 뭐냐? 이 묶은 거는 결국 하나로 똑같은데 민식이랑 영식이는 둘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결론은 다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결국 결과는 하나로 통일될 텐데 결론 하나로 통일 텐데 답이 다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레이는. 그래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V1이든 V2든 V3든 다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공에서. 왜냐하면 공기 저항 때문에 실제로는 부피가 클수록 공기가 타는 면적이 넓어져서 무게랑 상관없이 부피가 큰 놈이 조금 느리게 떨어집니다. 참고하고요. 그러나 공기 저항 때문에 낙하 속도가 달랐다. 근데 나중에 보일의 법칙 할 때 그 보일이라는 사람이 진공으로 직접 증명을 했고요. 또 다음 주에 나오지만 달에 가서도 망치랑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더니 동시에 착지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뉴턴이 이런 면에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어떤 지표면에서 물체가 H라는 높이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이 위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면 중력가속도를 G라고 할 때 mgh가 됩니다. 여기서 m은 이 물체의 질량이에요. 중력가속도가 G로 제공되고 있고 이 H가 되는데 이 mgh는 다시 말해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V는 이 땅바닥에 닿았을 때의 속력이에요. 이걸 찌리리리 이 식을 풀어내면 V에 대한 식을 다시 나타내면 결국 최종 도달 속력은 루트 2GH거든요. 중력가 속도는 상수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는 H밖에 없습니다. 즉 높이에 따라서만 변하지 뭐 질량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참고하면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여기 뭐 그렇구나, 오 신기하네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물리 배우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지구의 물체는 지구를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관성인데요. 이것도 다큐 영상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에 따르면 왜 지표면에서 높은 곳을 아래로 떨어뜨린 물체가 아래로 떨어뜨린 물체,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1시간 뒤에는 몇 시간 뒤에 지구가 돌아서 여기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아까 그럼 이 자리에서 떨어뜨렸겠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않냐,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떨어지죠? 실제로는 똑같이 여기에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갈릴레이는 지구가 원운동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이 물체에게도 똑같이 수평 입장으로서의 원운동의 힘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원운동을 한 것처럼 물체도 똑같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원운동하는 힘과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바닥으로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성이라는 건데요.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수평 방향으로 지구의 원운동과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 우리 역시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물체가 똑바로 낙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공을 굴리면, 여기서 말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은 이 수평면에서 이 공을 굴리면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이 수평면 역시 지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0cm라고 해도 지금 요거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지구 모형으로 볼게요. 왼쪽에 있는 지구 모형을 보면 여기 이 점에도 불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굴린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즉 경사면을 굴러 내려온 청동구슬이 외부의 힘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지표면을 따라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등속 원운동,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마찰을 받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 즉 관성이다. 갈릴레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등속 원운동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프톨레마이오스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 우주는 녹록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등속 원운동을 하기가 여간 쉽습니까? 자연 운동 중에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근데 여튼 이 관성도 등속 원운동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러나 등속 원운동은 가속 운동이므로, 왜 등속 운동이 가속이냐?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 그죠? 화면 다시 볼게요.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국소적으로 다시 보면은 일부분 다시 떼우면 어떻게 보이냐. 처음에 12시 방향에서는 물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반시계일 때. 근데 일로 가려고 하지만 또 꺾으면 일로 가려고 해요. 또 아래로 가려고 해요. 이게 계속 힘이 계속 바뀝니다. 가려고 하는 속력의 방향이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용하는 힘은 지구 중심을 향해요. 어디서든. 그러면 즉 뭐냐,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거든요. 12시에서 이 위쪽 방에서 지구 중심은 아랫방이지만 6시에서는 지구 중심은 위에죠.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속 운동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요거는 나중에 또 배우겠죠. 과학사에서는 그냥 등속 원운동은 실제 등속도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력과 속도의 개념은 다른데 이것도 물리원에 나와요. 그래서 여튼 역학적 오류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에서 말하는 자연 운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갈릴레이조차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역학의 발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운동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지구가 이렇게 돌면은 우리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름이 6,000km짜리가 한 바퀴 돌면은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건데 왜 우리는 이 움직임을 우와 하면서 느끼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갈릴레이는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미 영상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 볼 거라고 생각하고 프린트 여러분이 잘 보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자동차에 탔어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차가 여기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졌는데, 자, 차 안에, 여러분이 차 안에 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을 던지면 어떻게 떨어지죠? 일로 올라갔다가, 이거 파란색이 아니네? 일로 올라갔다가, 일로 떨어져요.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바깥에 여러분이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깥에서 봐. 그럼 어떻게 움직이죠? 얘가 이 높이만큼 똑같이 올라가지만, 이만큼 자동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얘가 결국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움직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자동차에 탄 사람은 이 수평 방향에 대한 운동을 못 느꼈죠. 공이 제자리에서 움직인 걸로 나타났죠. 하지만 이 수평 방향 운동, 즉 자동차에 타 있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자동차도 수평 방향 운동을 했고, 이 차에 타는 사람도 수평 방향 운동을 했고, 공도 수평 방향 운동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움직이는 자동차에 타 있는 것처럼 이 지구가 회전하는 것에 있어서 등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운동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갑자기 여기서 지구가 돌다가 멈췄어.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앞으로 뿌앙 이러고 다 쏟아져서 나오겠죠. 근데 지구는 아직까지는 계속 멀쩡히 조용히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공 던진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 사람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바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최근에 아인슈타인하고 비교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만 보세요. 배랑 비교한 것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이거는 영상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간단해요. 배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 간에 배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나 정지하고 있을 때나 똑같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에 타 있는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거를 배에 비유했고 선생님은 자동차로 비유를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계속 가보면 이렇게 정지해 있는 곳이나 움직이는 곳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운동은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거는 수업 영상, 뭐 다큐 영상 75쪽 그림 잘 알아서 참고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은 무조건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회전을 하게 되면 우와 우와 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쏠리는 게 느껴지죠. 하지만 직선으로 가면은 딱히 느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으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낙하 운동, 관성, 상대성 등 고전 역학의 발전에 필요한 개념들을 창안함으로써 나중에 뉴턴이 고전 역학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뭐라 얘기했냐, 나는 단지 거인의 어깨에 서 있을 뿐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거인이 바로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체계를 벗어나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건데 아쉽게도 갈릴레이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 이론을 정립할 때 가설과 논증, 실험이라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근대 과학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탁상 공론은 끝나지 않았던 거죠.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하고 직접 탐구하고 직접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갈릴레이고요. 끝입니다.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운동을 하든지 스트레칭 하든지 해가지고 딱 기저귀 켜고 이렇게 축축축축 좀 이렇게 진짜 근데 선생님 허리 아프고 등 아프네요. 오늘 해상 보러 가려고 했는데 좀 쉬면서 밥도 좀 먹고 먹을 것도 먹고 간식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좀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애들이랑 채팅으로 유기범 괜찮나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런 거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끝났어요. 네, 잘 쉬고 왔나요? 선생님도 쉴라 했는데 빨리 집 가고 싶어서 선생님은 계속 바로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카르트예요. 지금 분량이 보면 엄청 많은데 데카르트는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막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자연은 기계가 작동되는 것처럼 뭐 원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고 이 원인과 결과를 수학적인 어떤 법칙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데카르트의 키포인트예요. 알았죠? 기계론적인 원리. 그래서 데카르트 고전역학을 발전시키다 하고 나뉘는데 76쪽입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 데스카르테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데카르트가 이제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은 코페르니쿠스, 브라헤, 케플러 등이 새로운 발견과 과학 이론을 제시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마저 분화됐죠.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당하고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성당교회로 분화되고 실제로 가톨릭이나 이런 개신교나 이런 종교들의 역사를 보면은 엄청 많은 분파로 쫙 나눠졌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정신적인 혼란에 빠졌대요. 어떤 혼란이냐면 뭐 회의주의 하면서 나오는데 회의주의는 이제 철학이니까 나중에 신부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냥 이거야. 허무주의랑 비슷해. 뭐하러 사냐? 뭐하러 돈 벌고 뭐하러 저기 하냐? 어차피 다 뒤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비관론자가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데카르트는 명확한 명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좌표를 개발했니 뭐니 하면서 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근대 시대에 있었던 자연 철학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존재하고 이때 뭐 니체, 칸트, 데카르트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철학자였어요 거의. 수학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뭐고 어떤 게 진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데카르트가 명확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또 책 이름이 나와요. 책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갈릴레이도 그거 뭐 더럽게 긴 이름의 책 나왔었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방법시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방법시설이 아니라 방법서설이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진짜 우리가 흔히 한국어로 쓰는 그 방법, 뭐 잘하는 방법 할 때 그 방법이에요. 선생님은 프린트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죠. 이거 풀어 쓴 거예요. 책에서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수 없대.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존재하지 않으면 의심조차 못한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 이게 결국 뭐냐? 나는 생각한다.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요 명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끝. 더 이상 안 합니다. 단지 그냥 유럽인들에게 명확한 명제를 주면서 정신적인 혼란을 제거했다는데 선생님이 철학 안 해서 그런지 어떤 정신적 혼란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제거됐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는 과학사를 공부하는 거지 이 정신적 혼란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떤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카르트 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거 이 문장만 알면 돼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자연 철학은 갈릴레이랑 다르게 실험적인 검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이 실험적인 거를 배제한 거예요. 대신에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의존한 거죠. 인간의 감각보다 이성을 중시한 겁니다. 마치 앞에 고대 그리스에 나왔던 파르메니데스랑 비슷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나 베이컨은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을 중요시하게,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파르메니데스나 데카르트는 이성에 대해서 오로지 이성에 대해서만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노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로 이성으로 자연현상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웃긴 게 역학의 출발점을 신에 두었대. 그러니까 이성에만 두니까 신은 직접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 오로지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지. 신에 두어서 대전제가 뭐냐면 밑에 운동 3법칙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전제 조건, 이게 일단 깔려있는 거야. 보험으로 깔려있는 건데 뭐냐, 신은 운동의 제1법칙이며 항상 우주 속에 같은 양의 운동량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무한한 공간 속에 할 수 있는 운동은 정해져 있고 서로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서로 교환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돈은 한정적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은 요 사람들끼리는 돈을 주고받긴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 안에서 원화가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 대한민국 안에서 돈이 거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 안에 속해있는 에너지는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운동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이제 에너지는 계속 교환되지만 이 우주 안에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운동 3법칙은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제1법칙 모든 물질은 가능한 한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해요.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하고 싶어 하고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한다. 이게 제1법칙입니다. 관성이랑 비슷하죠.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여기에서부터 발전된 것이에요. 제2법칙 모든 운동은 그 자신으로부터 직선적이다. 네, 그 자신으로부터 직선적이다. 다시 말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원래는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로 가고 싶은데 중심을 잡아당기니까 여기로 가고 싶은데 여기로 돌고 가고 싶은데 돌고 이게 엄청 짧은 각도로 반복되니까 원운동을 하는데 이 한 포인트만 보면은 결국 직선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원운동을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가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지 지 혼자 옆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 모든 운동은 직선적인 거죠. 자, 회전할 때를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해. 이렇게 회전을 해.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이 힘도 곡선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직선적으로 힘이 작용되죠. 그러니까 힘이 결국 일로 가려는 힘하고 아래로 가려는 힘하고 동시에 작용되니까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법칙은 물체는 보다 강력한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는 자신의 운동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지만, 즉 여기 벽에 있어. 공을 던져요. 이렇게 부딪혀. 어떻게 돼? 공이 이렇게 바로 떨어집니까? 웬만하면 튕겨져 나오죠. 튕겨져 나올 때 여기로는 웬만하면 운동이 전달되지 않고, 왜냐? 튕겨져 나올 만큼 에너지가 공은 다시 갖고 있는 거니까 전달되지 않지만 보다 약한 물체와 충돌할 때, 즉 볼링공으로 야구공을 딱 쳤어. 어떻게 돼? 얘가 볼링공이에요. 볼링공으로 야구공을 뻥 밀면은 야구공이 앞으로 밀리면서 볼링공은 서서히 멈출라죠. 왜? 볼링공이 이 운동 에너지를 야구공한테 충분히 전달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볼링공의 에너지를 잃고 멈추지만 얘는 쭉 나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한 물체로 이동한 만큼의 운동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나중에 뉴턴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는데 이것도 물리 1에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법칙을 통해서 갈릴레이가 불완전하게 제시했던 관성의 개념. 아까 뭐라 했죠? 갈릴레이는 이 등속 원운동이 결국 관성 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자체, 어떤 본인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을 관성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정지하냐 직선 운동하냐 이건데, 이렇게 관성의 개념을 올바르게 확립했고, 세 번째 법칙에서 물체가 충돌하면 운동이 교환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당연히 있겠죠. 한계점은 중력, 자기력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단일화 원리로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지 그 이외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죠. 수학적으로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제시한 가능성들은 제대로 된 지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뉴턴이 했어요. 데카르트는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여기까지만 하고 뉴턴이 이걸 직접 수학적으로 진짜 다 풉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이 1번에서 중요한 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랑 그냥 1법칙이 관성이랑 연관되어 있고 3법칙이 이제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연관되어 있다. 그나마 보려면 제1법칙이 뭔 의미인지만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좀 1번보다 중요하죠. 기계론적 자연 철학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물질과 운동의 관점에서 다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뭐 비가 내린다 설명 가능하죠. 수증기가 증발하고, 증발되려면 증발되는 온도와 습도의 조건이 있겠죠. 그때 증발하고, 증발될 때 대류 현상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을 다 이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인 법칙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운동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수증기가 증발하고 이런 거, 물질의 상승 운동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수학적 법칙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거는 또 대기과학과에 가면은 대기과학 배울 때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를 과학 분야 전반에 사용했는데요. 복잡한 생명 현상도 기계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책 77쪽에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을 시계처럼 생명이 없는 그냥 단순한 부품으로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굳이 생물과 미생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 한 자연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재료일 뿐인데 왜 이걸 굳이 나누냐. 그래서 기계적인 인과관계로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데카르트는. 데카르트가 자연을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바라보니까 우주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체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론하고 비슷해요. 작은 입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게 시스템처럼 어떤 기계의 어떤 엄청 작은 뭔가 시스템으로 복잡하게 구성되고 작용하니까 우주에서 천체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와동가설이라고 나오는데 와동가설은 뭐냐면 와자. 여러분 여기 와룡대교 있는 거 알아요? 그 서재 쪽에 성서 가는 길 이 위로 올라가면 와룡산 와룡대교가 있습니다. 와가 뭐냐면 꼬일 와자요. 꼬일 와자. 꽈배기가 한자로 표현하면 와요. 와. 동, 움직일 동자 씁니다. 그래서 소용돌이의 움직임을 바로 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설은 그냥 가설이고, 우주가 공간을 입자로 가득 찼고 이 입자들이 서로 복잡하게 소용돌이처럼 운동하면서 뭐 우주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책 보면 돼요. 책 참고하고요. 저는 그냥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얘는 제대로 증명 못했거든. 쓸모가 없어요. 과학사적으로도 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거 없어요. 단지 물체의 성질은 구성 입자들의 형태, 크기, 배열, 운동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데모크리토스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 우주에서 모든 입자로 꽉 채워져 있다는 뭐냐면, 아무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물질들이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힘이 전달돼서 작용하는 거지, 이 원거리로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힘이 전달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힘의 원거리 작용을 부정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시가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과학은 자연에서 신비로움을 제거했어요. 오로지 이성만 갖다 판단한 겁니다. 케플러나 뉴턴이 생각했던 헤르메스주의는 다 부정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우주는 기계적으로만 움직이고, 또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만물은 물체의 위치와 운동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객관적 실체다. 또한 모든 자연현상은 수학적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데카르트의 자연철학 위에 이제 뉴턴의 근대 과학이 세워지게 되죠. 이 베이스, 두 가지 베이스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만물은 물체의 위치와 운동으로 설명 가능한 객관적인 실체고 기계론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연현상들은 모두 수학적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출석 체크 단어는 뭐냐면 살고 있는, living, 살고 있는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바로 뉴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선생님도 피곤해요. 지금 많이 얼굴이 녹초가 됐죠. 기름도 끼고 막 몸에서 냄새 나는 거 빨리 씻고 싶어. 오늘 날도 더워가지고 선생님 좀 잘 따요. 이렇게 안 되겠죠. 빨리 일어나서 나머지까지 끝내야 된다. 지금 자정이 넘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 과학사를 한 담임쌤인 김선희 선생님, 담임쌤이죠. 김 선생님, 이제 지금 떠나간 몇 분의 선생님하고 김경원 선생님, 지금 1, 2반 과학사 담당하고 계신 물리 선생님께서 가르쳤다고 해요.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화학 파트 아보가드로랑 라부아지에 이거 2명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대요. 왜? 그거 전공자거든. 만약 여러분이 진도가 늦어가지고 역학까지만 나오고 끝나잖아? 그러면 2학기 때 알겠죠. 그래서 빨리 그냥 차라리 1학기 때 지금 조금 조급하지만 빨리 끝내버리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물리나 지구과학도 선생님이 전공이기 때문에 더 깊게 하면 충분히 깊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사 쪽의 의의만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책이 3학년 전공이라서, 원래 3학년 전공 책이라서 여러분한테 용어적인 거나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거 풀어주려고 오래 걸리는 거지, 막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하진 않아요. 여러분 절대 담임쌤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알지? 우리끼리만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2학기 때 화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또 화학과 생물학에 갇혀 있을까봐 미리 선생님이 화학은 끝내놓고 생물학에서 우리 다 같이 또 지금 하는 것처럼 빡빡빡빡 하고 그냥 생물학도 넘기고 지구과학, 물리학 다 짝짝짝 넘기고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원뿐만 아니라 4단원도 이렇게 과학자들 위주로 나오는데, 지금 오늘 한 거 말고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오프라인 때 왜 케플러나 이런 거 했던 것처럼 한 차씩 때 1.5명 정도? 내용 많으면 1명, 내용 적으면 2명 정도 해가지고 그냥 썰 푸듯이 이 사람에 대한 썰, 뭐 티코브라의 귀족인데 인성 파탄 났고 오줌 참다가 죽었고, 그 밑에 케플러가 들어왔는데 케플러는 뭐 교회 엄청 교회래. 저 플라톤 믿어가지고 이상한 잡소리를 하고 있다가 인성 파탄자 브라의 밑으로 들어와서 이거 뭐지 하고 엄청난 귀중한 자료들을 발견하고 그걸 또 공부하려 하는데 브라이는 인성이 파탄 나가지고 또 그거 안 보여주고, 그러다 브라이가
오줌포 터져가지고 죽었는데 브라이를 케플러는 그거 챙겨가지고 연구하다가 대박이 났고, 근데 정작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고, 그 왜 그런지 설명은 또 뉴턴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려고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게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전에 말했다시피 수행평가를 여러분이 이 스토리 하나하나마다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연극으로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상황극이죠. 한 2분에서 3분짜리 상황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 여러분한테는 물론 더 득이겠죠. 뉴턴으로 넘어가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71쪽 천문학혁명과 78쪽 역학혁명이 내용이 똑같아요. 몇 줄만 다르고 똑같아요. 단지 똑같은 내용을 말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대 뭉쳐서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로만 보고 할 겁니다. 뉴턴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뉴턴도.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특히 케플러, 뉴턴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내용들이라서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물리나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못해도 물리 2에 들어가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물리 1에서 뉴턴 법칙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건 뭐 하는 것만이 못하는 수준이고, 제대로 하는 거는 물리 2 이상에서 나오는데, 아니면 그거 뭐 물체 운동 뭐 상자 줄 매달아 놓고 이런 거 말고는 다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학부생 때 제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뉴턴이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얼마 없는 이유가 그래서 얼마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갈릴레이가 길지. 왜냐면 갈릴레이는 수학으로서 막 그렇게 기술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로 보겠습니다. 뉴턴 1643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죽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자고요. 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막 그냥 케플러만큼은 아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자는 3명입니다. 4명 내지 4명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리처드 파인만이에요. 파인만은 과학 그런 것도 좋지만 사고의 발상과 사고의 유연함,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학생들을 가르칠 줄 아는 것들. 문제는 그걸 아무리 쉽게 가르쳤다고 해도 내가 보기엔 내 수준보다 너무 높아. 여튼 파인만이 있고, 두 번째는 칼세이건은 이제 우리 지구와 우주, 그리고 우리 자체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 엄청 심오한 탐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천문학자라서 그런지 코스모스도 마찬가지고, 창백한 푸른 점도 그렇고, 소설인 컨택트도 마찬가지고, 컨택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되게 학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감성도 뛰어나고,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생각하죠. 우리 죽으면 어디 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우주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반적인 고민은 똑같지만, 그거를 직접 책으로 쓰고 연구를 하고 하는 거는 드물거든요. 칼 세이건은 철학적인 연구를 과학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그 다음이 케플러랑 마이클 패러데이인데요. 그거는 또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뉴턴은 데모크리토스를 비롯한 원자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과 같은 우주 체계, 그리고 갈릴레이의 천문학 관측 자료, 그 책 썼다는 거나, 아니면 뭐 목성의 4대 위성, 금성의 위상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의 자연 철학, 뭐 기계론 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껌은 계속 씹고 있는데 말을 안 쉬고, 물이 여기 물 마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혼자 지하에 내려와서 계속 이 목소리로 몇 시간 동안 말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벌써 지금 3시간이 넘었습니다. 이거 수업하는 것만 찍고 포기하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일단 비밀스러운 힘의 작용,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까 데카르트가 믿지 않았던 멀리 떨어진 물체 사이의 힘의 작용이나 물질의 신비한 성질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케플러와 같은 헤르메스주의자였죠. 그래서 연금술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보이지 않는 힘을 믿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 잠깐 고향에 들른 찰나에 데카르트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노력했대요. 흑사병이 그 몇 억 명 퍼져갖고 죽었을 때 그때는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 병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고향에 들렀는데 1년인가 2년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흔히 휴학하고 잠깐 내려간 거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신비스러운 힘을 밝혀내기 위해서 데카르트의 이론들을 수학적인, 아까 말했던 1, 2, 3 법칙들 있죠.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지구 주위로 달이 원운동을 하죠. 왜 원운동할까?
일단 첫 번째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달은 떨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고 지구를 주위로 운동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힘. 달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잘 돌게 하는 이 거리도 변함없고 속도도 변함없고 등속은 아니에요. 여튼 이 멀리 떨어져서 잘 돌아가게 하는 이 원운동과 실제로는 타월 운동인데 그냥 쉽게 원으로 대략적으로 근사시킨 거예요. 근사. 정확히는 원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대략적으로 원으로 해도 풀려요 대충. 왜냐면 타원이 완전히 찌그러진 타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으로 해도 풀립니다. 이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워요. 그래서 타원 궤도이지만 계산은 원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힘과 그리고 지표면에서 이 지상계에서는 사과가 떨어지듯이 물체가 이렇게 자연낙하하는 이유. 그러면 생각해보자고. 달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는 안 떨어지고 계속 돌지? 반대로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은 왜 원운동을 안 하지? 왜 떨어지는 거지? 이 두 가지 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다큐멘터리에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중력 설명할 때는 이걸 항상 얘기를 해요. 농구공을 던졌을 때 떨어져야 정상인데 땅이 하나 꺼져. 그럼 떨어져. 또 가면서 떨어지는데 또 땅이 꺼져. 그럼 또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되면서 원운동이 되는 거. 이거는 다큐멘터리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중력하고 원운동하고 결국은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 영상을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넘길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똑같은 법칙을 가지면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법칙은 이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를 활용해서 여기 F는 ma 나와 있죠. 이거 오늘 이거 하려고 일부러 이 티 입고 왔습니다. 병맛이죠. 여튼 이 F는 ma라는 법칙에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각각 원운동하고 자연낙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큐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만유인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유인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중력이랑 만유인력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만유인력, 즉 만물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인력, 끌어당기는 힘을 모든 물체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이고, 즉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 사과와 테니스공, 야구공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주에 딱 둘만 있으면 끌어당기겠죠. 근데 지구의 중력이 너무 세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지구의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서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지구의 중력에 받쳐져 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지구의 중력은 뭐냐? 사과가 지구에 떨어질 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즉 일방적인 힘이에요. 일방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만유인력은 뭐냐면 사과와 지구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 사과의 중력, 이 상호작용하는, 이게 결국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나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거든. 결국 이게 뭐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작용하는 거라서 결국 만유인력이나 중력이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구의 중력이라고 말하는 게 편하지. 왜냐면은 보통 중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상이 하나는 엄청 힘이 세고 하나는 엄청 힘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쪽으로만 일방적인 힘으로서 작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유인력은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뭐 태양과 목성 사이의 만유인력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서로의 그 크기가 될 때 얘는 안 떨어지고 탁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자기 힘이 작용되죠. 일단 만유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그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만유인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유인력이라고 보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이 공전하게 하는 힘, 공전하는 힘, 중력은 궤도 중심에서 공전 궤도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대요. R제곱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거는 역시나 물리 2 이상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뭐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케플러 수업 할 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한다 했죠. 더 세게 잡아당긴다 했죠. 이 말이에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력의 힘은 제곱한 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즉 1m일 때는 중력이 1이었으면 2m일 때는 4분의 1이에요. 2의 제곱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고 3m일 때는 9분의 1이고 4m일 때는 16분의 1이고 점점 확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만유인력, 즉 중력이 작아진다. 가까이 있을수록 중력이 커진다. 요거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만유인력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천체끼리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은 그래서 뭐냐? 데카르트는 물체가 충돌이나 접촉했을 때 힘이 전달된다고 했는데
이 공전궤도까지 거리의 제곱에 힘이 반비례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힘이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이 힘은 헤르메스주의적 사고를 발동시켜서 뉴턴은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는 인력과 충력이라는 미세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뉴턴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할 건데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천체의 운동을 예측을 했습니다. 뉴턴의 역학 제3가지 법칙을 통해서 중력을 계산할 수 있었고 그 중력을 가지고 만유인력을 가지고 천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케플러의 1, 2, 3법칙을 증명한 겁니다. 케플러의 3법칙이 1, 2, 3법칙이 결국은 우리 실제 티코 브레가 이제 관측한 그 사실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턴의 이 세 가지 법칙으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증명하면 우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뉴턴은.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뉴턴과 케플러는 서로 반대로 증명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케플러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규칙을 도출해낸 거면 뉴턴은 어떤 수학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이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했고 이거를 실제 현상에 대입해보니까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 뭐냐? 흔히 뉴턴의 제1법칙, 뉴턴의 제2법칙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프린키피아라는 책에다가 써서 제출했습니다. 쌤이 카카오톡 아이디가 바로 24P 이렇게 돼 있는데 24P에서 P가 바로 프린키피아의 P입니다. 선생님이 사진 찍을 때도 24P 하는데 여기서 프린키피아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 단어 프린시펄 할 때 그 프린시펄이에요. 즉 원리거든요. 원리면서 그 공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원칙을 되게 중요시하기보다는 되게 좋아해요. 원리 원칙을 되게 좋아해서 따르는 거를 막 좋아하진 않아. 근데 그 원리 원칙 자체는 좋아해. 왠지 모르겠어요. 그 물리적인 원리 원칙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프린키피아에서 끝에 A를 빼고 약간 뭔가 형용사 어법처럼 살짝 바꿨어요. 프린서픽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24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24 프린서픽 해가지고 선생님 카카오톡 아이디가 그거고 이제 24P가 선생님이 주로 쓰는 아이디입니다. 인스타 아이도 24p.lkb 돼 있죠. 24 프린서픽.e규범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라틴어로 읽어서 프린시피아가 아니라 프린키피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선생님도 그냥 프린키픽 이렇게 쓰는데요. 뭐 잡단순 여기까지 하고 1687년도에 제출했어요. 이거는 책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읽어보기도 했고 뉴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알게 됐어. 선생님 비밀번호가 프린키피아예요. 아이디는 솜니움이고 비밀번호는 프린키피아예요. 이 두 가지 책. 왜냐면 코스모스가 솜니움이라는 책도 다루고 프린키피아도 다루면서 솜니움은 물론 소설책이긴 하지만 케플러랑 뉴턴에 대한 내용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여 프린키피아를 출간했는데 각각 이렇습니다. 내용은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이 케플러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5 행성들의 위상 변화로 이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위상 변화로 설명했대요. 위상 변화. 즉 보름달만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여러분이 중력 가속도를 중학교 때 배웠나? 낙하할 때 9.8m/s 제곱. 뭐 10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가 붙을 거야. 점점 더 빨리 떨어지잖아. 이게 왜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중력 가속도라는데요. 이거는 오로지 물체의 거리에만,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 아니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 만유인력이면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지구면은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겠죠? 이 거리에만 의존함을 밝힌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린키피아인데요. 자, 알아둬야 돼요. 중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수학적으로 케플러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5 행성들의 위성 변화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태양 중심설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중력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함을 밝혔습니다. 자유낙하할 때예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타예요. 오타. 제가 봤을 때 오타예요. 이거는 물리 기초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오타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어떤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나누기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의 거리의 제곱이거든요. 지구의 질량 정해져 있지, 상수는 정해진 수니까 정해져 있어. 즉 물체 높이가 높을수록 아까 뭐라 했죠? 중력이 약해진다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물리적인 수식을 안 써도 돼요. 케플러의 제2법칙만 봐도 아까 가까울수록 빨라진다 했는데, 즉 가까울수록 힘이 커지는데 오로지 질량에만 적용한다면 거리는 중력과 연관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까울 때 중력이 더 세져서 빨라지는 건데, 그러면 케플러 제2법칙도 위배되는데, 즉 책이 잘못 쓴 거예요. 질량이 아니라 거리에만 작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프린키피아 출간의 과학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뉴턴은 운동법칙을 간단한 수학적 원리로 정리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간단한 수학적 원리. 간단하죠? 간단한 수학적 원리로 정리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전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만 봐도 내년에 물리 배우는 친구들은 이미 뉴턴 법칙을 바로 배우죠. 이를 통해서 자연 대부분의 운동을 설명 가능했고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이후 천상계와 지상계가 어떻게 원동력이 되는지, 데카르트는 신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그리고 케플러나 갈릴레이는 정확한 그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력이라는, 만유인력이라는 어떤 힘의 근원을 밝힘으로써 이제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부터 이제 뉴턴 자체에 대한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뉴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내려오던 천상과 지상의 구별이 과학계에서 사라졌다. 즉 근대과학에서 말하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관과 과학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우주의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뭐 주전원, 이심원, 이건 이미 케플러에서 없앴죠. 없앴는데 어떻게 없앴냐? 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뉴턴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한계점,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설명을 잘 몰랐던 거. 갈릴레이 파트에서 다시 다뤘죠. 왜 제자리에서 던졌는데 제자리로 떨어지냐, 옆으로 안 넘어가냐, 이거랑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는 걸 못 느끼냐를 뉴턴은 수학적으로 다 풀이를 했습니다. 프린키피아라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프린키피아 보면 이만큼 두꺼워요. 이거를 세 권으로 나눴는데, 뉴턴 역학은 물리 1에서도 하지만 대학원 가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엄청 스펙트럼이 넓어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잠깐 간단한 거만 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주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알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24분이 넘었네. 여러분이 그냥 미안합니다. 오늘 진짜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화학 파트 할 때는 촥촥 할게요. 진짜 다 걸고. 약속합니다. 종교가 아닌 이성의 바탕을 두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종교에 대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믿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종교? 난 그거 안 믿는데 과학이 더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왜 쇠는 왜 자석에 달라붙을까 하면은 신이 이렇게 창작한 거 아닐까, 아니면 이게 마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이라는 게 일단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뉴턴 덕분이에요. 이렇게 끝났고요. 마지막 출석 체크는 우리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조합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선생님이 늦게 끝내줘서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학습과제 하나 있습니다. 학습과제는 한 명 이상,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까지 이 나온 사람들 중에 한 명 이상 여러분이 조사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든 알아서 하세요. 웬만하면 복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조사했다, 이 사람은 뭘 했고 이러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조사해서 학습과제로 제출하세요.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 내가 내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을 해서 뭐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나 뭐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거나 네이버 블로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 활동을 했구나 정도까지만 알 수 있게 그냥 과학사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할 때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과제로는 한 명 이상 조사하기, 2명 해도 되고 3명 해도 되고 여기 나오는 뭐 5명 다 해도 됩니다. 근데 한 명 이상 조사해오기, 분량 상관없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짧게 뭐 할 거냐면 미리 말해줄게요. 라보라지에 대해서 할 건데 주말 잘 보내세요. 미안합니다. 다 못 그리고 출석 체크할 때 몰라,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 이거 보는 당일까지는 자정까지는 안 걸어놓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쌤이 재촉할 때까지 일단 틀어놓을 테니까 출석 체크 그때까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좀 올릴 거야. 아무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